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요, 트랜잭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바이낸스에서는 출금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블록 생성이 지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이라는 이런 워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과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를 향하게 될지, 오늘 그 지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유튜버들의 영상을 맹신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바라보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모두 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연준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4월 고용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고용이 아직까지 강세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고용이 강세라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높이죠. 왜냐, 경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거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이기 때문에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두 지점들을 가지고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주식들도 저마다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부분은 보합세였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4월 CPI가 이 전월보다는 0.4% 상승을 하고 전년 대비로는 5.0%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외에도 미국 경제에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어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용 긴축이 시작됐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은행 위기들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기준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있고, 그 대출을 잘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에 대해서 많이 긴축이 되고, 대출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경제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장의 경제는요, 레버리지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요, 나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들이 많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거는 통화 정책을 설정할 때 반드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까지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도 나서서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지금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극적으로 타결이 되겠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돼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서로 막판까지 지금 눈치 싸움을 하면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지금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내일 저녁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 9시 반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이 두 가지를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달에도 0.25%포인트를 상승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어제는 한 자리였거든요. 9점 몇 %였는데 하루 사이에 지금 거의 2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어제 90%에 가까이 됐는데 지금 80%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 수렴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하향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게 될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를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미 증시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고요, 이더리움에 비해서. 자, 그 외에도 뭐 리플이라든지 도지코인, 뭐 이런 코인들, 솔라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48.3과 4 사이를 오가면서요, 거의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투심은 굉장히 많이 꺾여서 이제 이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관망하면서 지금 기회를 엿보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60 그리드에서 하루 사이에 지금 9계단이 하락을 해서 중립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CVD 차트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요. 대부분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모든 고래들이 지금 이제 매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특정한 이제 매수벽이나 근처에는 매도벽이 존재하지 않고 30K의 매도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내려가서 시장이 관망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다시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면은 이 30K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는 특별한 저항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반전을 해서 다시 30K를 수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접전을 거듭하다가 다시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7K의 매수벽이 있어요. 그래서 27K까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 뭔가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27K 매수벽은 굉장히 지금 옅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뭐 가장 큰 갈색 고래도 지금 거의 뭐 매물 다 던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진입 기회를 다시 엿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라색 고래는 일정 부분 조금 더 시장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15시 58분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거의 1시간가량 블록 생성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파운드리 USA와 F2풀이 채굴한 이 블록의 간격이 61분이 나왔어요. 원래는 10분에서 11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저녁에 21시 57분에 또 1시간 가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이 생성되지 않다가 23시 3분에 블록 생산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은요, 지금 네트워크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워딩을 내보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밀린 트랜잭션이 무려 43만 건이고, 그 원인은 오디널스와 BRC20 토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내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램프를 보시면요. 지금 촬영하기 직전에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377.81MB고 지금 44.6만 트랜잭션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8개의 블록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램플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에 들어가지 않은 트랜잭션이 대기 상태에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많은 트랜잭션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에서 11분이고 한 블록당 3,900개에서 4,400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블록의 크기는요 1.6에서 1.8메가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밖에 처리 못하는데 지금 mem풀에 대기하고 있는 게 무려 377.81MB인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격차가 지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록이 200개 넘게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혼잡하게 만든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오디널스라는 거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종 컨텐츠에 대한 정보들을요, 사토시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토시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많이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펑크가 첫 번째 NFT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2월 9일에 1만 개의 NFT를 순식간에 민팅을 완료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크립토 펑크와 BAYC를 발행한 유가랩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유가랩스가 비트코인 NFT인 12폴드라는 거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최고 판매가가 무려 7비트코인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오디널스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 게 바로 BRC20 토큰입니다. 자, 이거는 이더리움의 ERC20과 동일해요. 대체 가능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요, 개발자인 도모 역시도 이걸 이제 고안한 사람이에요. 이 토큰이 아직까지 실험 단계인 거고 어떤 가치도 없는 토큰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또 뜨겁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네, 이걸 집계해주는 BRC20.io 사이트에 따르면 이 토큰이 현재 14,079개가 지금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9억 5,720만 달러에 달하는데 특히 이 BRC20의 인기를 이끈 건 이 페페 같은 밈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모도 직접 밝혔듯이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밈코인들이 막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트랜잭션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자들은 지금 디도스 공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악의적인 공격들이 지금 뭔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단계는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디널스와 BRC20 토큰이 지금 시작이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개인 간의 결제 및 거래라는 본연의 어떤 역할들에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실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결국 겪게 되었는데 이게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많은 사용자들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 사태는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지만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이 왜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비슷한 문제들을 이 디파이가 열풍이 일어나면서 겪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14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이 일들이 지금 반드시 이 트래픽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정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현상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분명히 비트코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결국은 해킹되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런 공격들 때문에 뭔가 지연 사태가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안해서 못하겠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지속하실 수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몇 번이나 있었냐면 수백 번을 겪어온 겁니다. 무려 14년 동안 수백 번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지금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굳건하게 살아남고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만약에 후자의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어제 커뮤니티에서 만약에 채굴이 거의 다 완료가 되면은 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회원님께서 또 좋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됐을 때 채굴자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채굴을 할 이유가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가 지금 급등을 한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단일 블록의 거래 수수료가 채굴업자에게 지급되는 비트코인 보상보다 더 많이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보상을 주지 않아도 수수료만으로도 채굴업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채굴업자에게는 두 가지의 수입원이 있는데 거래 수수료가 블록 보상을 넘어섰다는 거는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 공급이 제한선에 도달한 이후에도 채굴업자에게는 계속해서 유의미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도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데요. LMAX 그룹의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25K 지지선이 붕괴된 것도 아닌데 우려할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대규모 유출 그리고 주요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인출 중단 보도가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을 했지만 거기에서 뭔가 더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5,000달러 아래로 떨어져야만 우리가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지금은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이 엘리엇 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은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은행 위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규제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EC에게 기소를 당한 이 비트렉스가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요, SEC와의 소송 비용으로 이제 2억 달러, 하나로는 한 2,700억 정도 되는 돈들을 지출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 두바이로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미국에서 규제가 일어나더라도 본인들의 혁신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미국이 혁신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국제 허브로 아랍에미리트, 네, 동일하게 두바이입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암호화폐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될 수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SEC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본인들은 계속 싸워 나가겠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2023년 동안에 밈코인 페페를 비롯해서 밈코인이 너무 많이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끈 나라들의 순위를 보니까요, 미국이 압도적이었고 그 외에 인도, 영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네, 한국인들도 포모에 의한 어떤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뭐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미국도 예외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워런 버핏이요. 화폐를 무한정 찍을 수 없다. 미국이 굉장한 나라이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들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라켓시 우패드의 관점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지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8K가 무너져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느냐면 26,942달러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점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지점을 또 하락당하게 되면은 25,250달러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지점까지 돌파당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 3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32,4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채굴자들의 이제 거래 수수료 수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입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 지점들이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네, 불장이 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지점들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 지점들. 지금 보시면 이만큼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제 상승장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어쨌든 역사적인 사례로는 그렇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거래 수수료 증가는 조금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한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패턴상으로는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니까 하나의 관점을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기술 분석가 중에서 크립토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요, 지금까지 엘리엇 파동 이론을 굉장히 잘 지켜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2022년 12월에 16.5K라고 하는 이 바닥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룰을 보시면은 이 3파동이요, 지금 1번이나 5번보다 짧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에 따르면은 지금 3번의 길이가 이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파동보다 더 짧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여기까지 3번 파동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하락을 하고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지금 불리시한 비거 픽처,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시하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을 멈추지 마세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전 투자를 할 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모양을 갖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파동을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고, 자, 그리고 이걸 갖다 좀 짧게 써가지고 뭐 헤드앤숄더라든지 역 헤드앤숄더로 활용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크립토코어는 본인의 어떤 오랜 경험에 의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 자, 그 이야기들을 지금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